국민 라디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주택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예, 이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부동산 3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들 법안이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어제 여야 합의에 따른 건데 결국은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예.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로써 재건축 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고요. 당초 정부 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아예 없애서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여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3년 유예로 일단 한 발 물러섰고요. 예.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습니다. 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겁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이 재건축된 주택을 한 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 살펴보니까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공개하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오늘 오전에 국회 정론관석 기자회견을 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통진당 당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단체는 명단 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국가공무원이 통진당 당원으로 등록했을 우려 때문이라면서 정치 중립을 어기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에 국가공무원이 가입돼 있다면 국민 불안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 지금 중선관위 위원장이죠. 이인복 위원장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통진당 명부를 공개하고 국가공무원의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예, 예. 이 단체는 기자회견 뒤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우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공개한다는 거 이거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사이 이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분위기나 기류를 감안하면 이 단체의 요구대로 정말로
당원 명부가 공개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정말 어떻게 또 상황이 펼쳐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네. 이 베니스 위원회가 단순한 자료 수집 차원의 뜻이었다 이렇게 또 밝혔군요. 예, 베니스 위원회가 우리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결정문 제출을 요구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향해 민주주의 후퇴, 언론 탄압 등의 우려를 쏟아내는 국제사회의 정서가 반영된 일정한 수준의 의사 표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보수 진영에게는 무척이나 거슬리는 일이 될 텐데 베니스 위원회는 일단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니스 위원회 측은 오늘 우리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위원회는 한국 헌재 단지 영어 번역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요청의 배경은 위원회의 헌법 사례집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위원회 측은 이어서 한국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한국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의도도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내용대로라면 야권을 포함한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맥이 조금 빠지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베니스 위원회의 입장은 야권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온 정당 해산 제도를 극히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베니스 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검증하기 위해 결정문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 특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에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보 진영 내에서는 베니스 위원회의 결정문 요청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진행 중입니다. 이 정식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인 베니스 위원회는요, 1990년 동유럽의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예.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정당 해산 의견을 밝힌 강일원 재판관이 베니스 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한 상황인데 일단 네. 한 곱이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서 누구를 부를지를 두고 또 이제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제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에 소집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인 운영위에 출석할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 등을 모두 불러서 회유와 압력,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누가 나올지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범위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은 소환 범위까지도 합의가 됐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제1부속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은 협의해서 채택하기로 했다. 그렇게 구두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합의된 바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워낙 완고한 탓에 추가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의지가 일단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주장을 하던 국정조사 대상 가운데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는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좀 말을 하면 야당이 주장해온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만으로 국조 대상이 한정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야당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자방, 그러니까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죠.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 외교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예.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그거 먼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겠지만 이런 중대한 의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다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서요.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확인이 됐다면서 혈세 22조 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이 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부각된 중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언론의 미성숙한 보도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오보 방지법이 발의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은 전원구조라는 언론 오보로 세월호 탑승객의 구조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재난방송의 주를 이루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해서 명시했습니다. 재난방송을 할 때 자극적인 장면과 선정적 내용을 보도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예. 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보도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난방송을 취재 보도하는 방송기자 등의 경우에 피해자 등에 대한 취재를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했고요. 이 미성년자를 인터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방송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교육도 실시해야 하게 됩니다. 예. 실시하게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17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겨레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피고 측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보도로 인해 피해 입은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보도 내용과 개별성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앞서서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됐던 권모 양을 위로하는 장면에 대해서 한겨레가 연출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우 사회안전비서관, 임영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었습니다. 예. 제2 롯데월드를 둘러싼 안전사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롯데가 부산에서 오픈을 한 롯데몰 동부산점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개장 첫날에 고객이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가 아시아 최대의 쇼핑몰이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어제 부산에서 오픈한 롯데몰 동부산점에서 개장 첫날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MBN은 쇼핑을 하던 고객이 바닥 배수판을 밟고 지나다 넘어져 다쳤다며 바닥 배수판은 발만 살짝 디뎌도 한쪽이 기울어질 만큼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N은 또한 쇼핑몰은 곳곳이 공사장 그 자체라며 채 마르지도 않은 콘크리트 바닥에 고객들이 오가는 출입문에서는 간판을 다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 쇼핑객도 제대로 다 준비한 후에 문을 열어야지 너무 어수선하고 오픈을 왜 이렇게 일찍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MBN은 이에 대해서 롯데가 개장을 서두른 것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와 신년 특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분석이다라고 전하면서 고객의 안전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과 함께 롯데의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보도 내용을 보자면은 롯데몰의 동부산점도 제2 롯데월드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부산점도 임시 개장을 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몰 동부산점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복합 상영관, 대형마트, 그리고 500여 개가 넘는 브랜드, 또 60개가 넘는 식당이 입점을 해 있는데요. 예. 개장을 앞두고 교통시설물 미비 등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지난 19일 오후부터 자체 공사 장비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기장대로부터 롯데몰 동부산점으로 연결되는 1.2km 구간과 점포 인근 도로에 대한 포장 공사 또 차선 도색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 무리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또한 개장 승인과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롯데쇼핑의 롯데몰 동부산점 개점과 관련해 사용 승인권 등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곳은 부산 기장군입니다. 부산 기장군은 당초 계획된 개점 일자를 연기할 경우 시민과 해당 업체, 협력업체 등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쇼핑몰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제2롯데월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란 끝에 개장한 동부산점에서 개장 첫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2롯데월드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한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부산점은 네. 똑같은 일이 또 사고가 나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 사과도 했는데 말이죠. 예. 바뀌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죠. 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가 일명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객실 담당 상무인 여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또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입니다. 예. 검찰은 항공기 안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폭력행위와 총수 일가라는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됐다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이고 항공기 내 법 질서에 혼란도 발생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제탑이 허가한 경로로 이동하던 항공기의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과 허위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 은폐하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속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들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 사실에 추가되지 않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검찰은 여모 상무가 피해자인 사무장 박창진 씨와 또 여성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전후 과정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 등을 통해서 파악한 건데요. 하지만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사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여 상무가 사건을 무마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낸 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글의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정황상 증거를 제대로 인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29일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측에다가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다. 이런 의혹을 또 받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또 대한항공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오전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특별감사반은 땅콩 회항 조사 기간 중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여 차례 통화하고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김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어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토부 김 조사관은 여 상무에게 대한항공 직원인 여 상무에게 조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시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조사 상황을 전했다는 이런 연결 라인이 명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다른 내용 살펴보죠. 원전 자료를 이미 5차례 공개한 바가 있는 원전 반대 그룹 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와 한수원 비상태세에 돌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울 본사 종합상황실에 비상상황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대기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예. 비상상황반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밤샘 근무하면서 전국 23개의 원전 상황을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기술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절차 규정에 따라 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전환하거나 정지시키게 됩니다. 원전 반대 그룹이 가동 중단을 요구한 고리 1호기 또 3호기와 월성 2호기의 용량은 230만 킬로와트 정도로 최근 예비 전력이 870만 킬로와트 수준인 걸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새 원전이 모두 중단이 된다 할지라도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긴급 대응반을 중심으로 비상태세에 돌입했고요.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부터 고리원전을 방문해 철야 비상근무를 하고 내일은 월성원전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커가 공개한 자료가 별것 아니라고 한수원 측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단순한 기술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던 한수원이 이렇게 비상태세에 들어간 것을 볼 때 그래도 뭔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내일이 되고 나서 또 어떻게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전 부품 구매 업무를 하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대법원 일부는 원전 부품 구매 업무를 하면서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에게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 원, 또 4억 3,050만 원의 추징 등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과 추징금은 유지가 됐지만 징역은 1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송 씨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금고지기가 평양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노동당 39호실 최고위 간부인 50대 중반의 이성호 씨가 지난 11월 말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한 뒤 제3국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성호에 대해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했고 대를 이어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의 탈북자는 올해 8월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탈출한 윤태형 이후로 이성호가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8월 29일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 조선대성은행의 수석대표인 윤태형이 지난주 러시아 나호트카에서 500만 달러의 혁명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제3국 망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예.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통치자금 기구인데요.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해왔고 김정일 때부터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폐 위조와 마약, 무기 밀매 등 불법 거래에 자금이 모여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앞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2012년 8월 2일 김정은이 노동당 39호실의 폐지를 지시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전해주신 내용을 듣고 있으면 중요한 또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모두 극비사항이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예, 아시아투데이는 윤태영이 39호실 극동 러시아 지사장급 인물이라면 이번에 탈북한 이성호는 본사 전무급 인물이다 라면서 이성호가 중국에서 다시 제3국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한중 정보기관이 보조를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성호의 신병과 위치에 관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출할 수 없다면서 소재지에 관한 모두가 극비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자신의 성추문을 무마하고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예, 새누리당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 측이 자신의 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천만 원과 또 9천만 원이 적힌 차용증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이 여성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서장원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제추행 혐의와 또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여성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와 함께 또 A씨에게 성추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습니다. 엿새 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예. 여야가 그동안 교착돼 있던 국면을 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국면에서 150여일 대치를 하면서 거의 공전하는 국회였다가 이 당시 본회의가 열려서 한 번에 그냥 계류된 법안들을 다 처리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도 이제 법안 찍어내는 공장이냐 싶을 정도로 묵혀있다가 처리하고 묵혀있다 처리하고 올해는 이제 국회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특징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이제 국정조사. 우선 사자방 중에서 자원외교 부분이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당은 지금 정부의 이제 입장을 받아서 공무원 연금 개혁 요게 밀리면 또 나머지 수순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지금 이 긴박감이 있거든요. 예. 이미 예고된 대로 내년에는 특수연금 2가지가 다 또 개혁 대상입니다. 이게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금이 있죠.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제 반드시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단 이제 야당이 받았는데 이전에 합의는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강론에서 계속 대치 국면이 이어졌던 건데 야당의 주장은 이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일방적으로 연내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화에 이제 공간을 좀 마련하자. 그리고 이 야당의 안을 여당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연내 처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단은 좀 잠재워졌고 예. 내년 4월까지로 이제 기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필요한 공무원 노조라든가 관련 이제 입장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가기는 갈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이제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이제 아마 통과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동산 3법도 문제입니다. 이게 총괄하면 우리가 초이노믹스라는 얘기를 후반 들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경제 활성화인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이 부동산 경기를 우선 살려야 한다. 그래야 지금 디플레이션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좀 증대시킬 수 있고 부동산이 좀 큰 물건들이 많으니까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돈이 많이 오가지 않겠는가. 굉장히 이제 전통적이고 재래적인 방식입니다. 예.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뭐 역력한데요. 그 부분에서 과연 경기는 살아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부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 대목보다는 당장 이제 다음 주면 1월 1일 새해가 되는데요. 담배값이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런 이제 서민 체감 물가가 오히려 이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더 줄어들겠죠? 그럼 이 통화량 자체가 이제 또 위축되겠죠? 이것이 이제 디플레이션의 전조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저성장, 저물가, 일본의 엔저 때문에 이제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이제 수출 경쟁력은 감소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 그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제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거죠. 예. 그 운영위 소집은 무엇보다 이제 청와대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검찰 수사에만 지금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막아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 새 비서관들 국회에서 이제 출석시켜서 이제 중요한 현안 질의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목을 연말에 굉장히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검찰의 수사 흐름과 국회 운영위에서의 우선 나오는 질의응답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비선 실세의 실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왔었는데, 그렇죠. 예,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개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들리네요. 네, 이게 그 이전에 해수부 장관 이제 많이 다 잊혀지셨겠지만 윤진숙 장관이 있었죠. 상당히 좀 희극적인 해수부 장관 캐릭터였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예.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이제 취임 40일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뭐 사실 뭐 해수부 장관 개인의 뭐 책임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제 주무부처 장관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면서 사의를 여러 번 표했지만 결국 후반부에는 이 일을 다 수습하고 물러나겠다. 수습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본인도 이 수색 작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그 9명의 이제 실종자 이제 거기에 대한 유감과 뭐 사죄를 표현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인양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거의 뭐 그 세월호 이후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인사 측면으로 본다면 해수부 장관의 사표를 대통령이 이제 수리를 했고요. 예. 어제 그것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면서 이주영 장관에게는 거의 뭐 극찬에 가까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문제는 뭐 해수부 장관,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뭐 마치 이제 뭐 국민과 유족이 대단한 감동을 느꼈다고 이제 찬사를 쏟아놓은 것은 조금 과찬이고 지나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아픔 속에 빠져있는 유족들은 헤아렸느냐. 그럼 또 일개 장관은 팽목항에 내려가서 136일 동안 그렇게 뭐 간이 침대 생활하면서 고생한 것을 극찬했다면 그 세월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뭘 했느냐. 그럼 뭐 해수부 장관의 흉내라도 내보셨느냐. 이런 질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주객이 좀 전도돼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건 이후에 이제 청와대가 어떤 개각을 하게 될 것인가. 연말은 지금 시기가 너무 짧아서 불투명하고요. 내년 새해가 돼서 뭐 이제 국정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소폭이냐 중폭이냐 대폭이냐 개각 인사 예고는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총리 그리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이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새누리당의 또 원내대표는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 이 사이에서 지금 안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지금 거의 뭐 매체에서 사라져 있죠. 뭐 가끔 김장하는 이제 행사에 나타나고 굉장히 소프트한 민생 행보를 띄엄띄엄 이벤트성으로 하고는 계신데
문제는 지금 집권 여당 내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또 이제 인사 변동과 관련해서 어떤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새해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어제 국무회의 이후 지금 뭐 국회 여야 이제 대타협 이후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지적해 둘 것은 야당의 역할은 이 자원 외교에 대한 이제 이 국정조사를 따내긴 했지만 또 운영위 소집은 이제 이뤄내긴 했지만 야당이 지금 뭔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긴 참 어렵습니다. 함께 밀려 가고 있고요.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팔 전대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좀 이제 가열화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새 이 주류들은 다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매우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처남을 이제 대한항공에 인사청탁했던 건으로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에 책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좀 읍소하는 자세로 지금 이 신중 모드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야당은 지금 더 활발하게 뛰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잠깐 그 대한항공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올해 검찰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한 두어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연내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땅콩 회항 논란, 대한항공이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은 이제 오늘 청구가 된다고 하니까 예. 문제는 이제 그럼 크리스마스에 구속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29일에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오늘 지금 이 예측을 해보건대는 좀 꼼수가 보이는 것이요. 뭐 항공보안법이라든가 항로 변경 또 이제 폭행, 강요, 업무방해 이런 죄들은 다 혐의에 들어갔는데 예.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금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확대되면 대한항공 외부에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등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도 예고되고 있는데 결국은 항피아 혹은 한피아, 항공마피아냐 뭐 한진마피아냐 이 대목에 대한 이 조직적인 적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데 사실 증거인멸 혐의가 빠져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영장 실질 심사 때 증거인멸 혐의를 다루지 않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여 구속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29일 한번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 여론과 민심이 반영되는지 혹은 단순히 이게 뭐 국민정서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냉철하게 다뤄지는지 혹은 그 이 또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봐주기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또 한 번 실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걸 봐야 되고요. 예. 또 두 번째 검찰 과제는 이제 비선 실세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비선 실세 없다. 국정농단 없었다. 이런 결론이 이제 이미 예고된 가운데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 조응천 전 비서관 이제 뭐 박관천 전 행정관과 대질신문 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로 축소돼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언론을 잘 보시면 박지만 회장이 비밀리에 한 번 더 소환됐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미행설도 실체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13세 건도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다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이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흘리고 있으면서 예. 박지만 회장을 왜 또 소환했을까에 대한 문제도 이제 좀 분명히 해명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검찰의 두 숙제 대한항공 건과 지금 이 정윤회 문건 건을 이제 대비해 보면 지난 주말에 굉장히 재밌는 이 분석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스토리닷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냈는데 이 버즈량이라든가 이 언론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검색어 정량적 분석 이 부분에서 대한항공 조현아에 대한 기사가 사실 언론을 뒤덮으면서 정윤회 기사는 이제 굉장히 축소되고 사라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뻔히 눈으로 보면서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조현아 사건이 정윤회 사건을 덮는 거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정량적 분석 결과가 나와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검찰이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성 미디어에 좀 이제 경도되는 현상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권력 관련 비리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재벌 3세 일탈 또 거기에 대한 대자본에 조직적으로 어찌 보면 국토부까지도 농단한 서승환 장관 조사에 일정 의혹 없다. 그랬다가 며칠 만에 어제는 말을 바꿨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또 일벌백계가 정치적으로 정권의 차원에서 또 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말 1년 4개월에 걸친 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일부 성과도 있다고 밝혔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해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냐, 관련 조사 이제 분석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들도 좀 간간히 흘러나오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1년 4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뭐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으나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식 조사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이 조사에 참석했던 이제 외부 학자분들도 그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가 되지 못했다. 다만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일부에서 누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수질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큰빛 이끼벌레 많이 이제 패러디로 풍자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이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들은 거의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바뀌고 굉장히 열심히 5년 동안 마무리 짓기 위해서 뭐 이게 고속공사를 하면서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고요. 사실 저는 이 조사에 대해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입장인데 이 조사 결과 외에 지금 훨씬 더 좀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를 통해서 4대강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낸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단언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오늘 새벽에 또 1시간 동안 멈춰다가 복구가 됐는데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복 대응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미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도 이런 사항에서 뭐 지금 첩보전 차원인데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전면적인 뭐 교전을 선언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어떤 교전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ND 전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지금도 딱 이제 미국의 이 당국은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게 이중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결과는 결국 반반이란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했을 가능성 절반, 엉뚱한 이제 오비락인데 미국이 즐기고 있을 가능성 절반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거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언론에서 보면 미국이 한방했다, 이 비례적 대응 원칙으로 응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비대칭인 것이요. 북한 인터넷이 올마비가 돼도 북한이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 인터넷이 민간 영역에서 경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금융망이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 기관망이 지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재래식 정밀 기계 기술에 의존하면서 북한은 그것이 이제 조금씩 자동화되는 과정이어서 이 북한의 인터넷이 마비됐다고 하는 것은 외부를 통해 있는 매체들 일부 사이트가 다운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민족길이라든가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외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이 접속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만약 이 정도 수준의 이제 해킹이 들어오면요. 이 모바일 스마트 통신망이 다 다운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을 뭐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전 반대 그룹의 해킹처럼 주요 핵심 도면이라든가 뭐 지금 이 정윤의 문건 하나만 누출돼도 국기문란이라고 난리인데 만약에 뭐 청와대 문건들이 뭐 대략 한 10만 건 유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키릭스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밀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 정치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술적인 국가 기관망이 다운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제 자본화된 나라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고요. 북한은 뭐 인터넷망 마비 정도가 그렇게 국정에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오바마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주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그거 별 의미가 없다. 미국 내 여론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충분히 경제 제재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으로 올려서 별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압박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의 대단한 응징이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이제 언론의 호들갑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 정도를 하고 이제 미국의 승리 뭐 이렇게 이야기에는 좀 서로 부끄러움이 있으므로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좀 진지한 수준의 대응을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당장 올해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한 뭐 미국의 대응보다는 또 뭐 내일 이제 영화를 두 군데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B급 코미디 영화 때문에 좀 국제 정세가 좀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